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9강째네, 9강째. 예, 조금씩 하니까 여러분, 날짜가 잘 가죠. 9번째 강인데요. 드디어 이제 앞쪽에 상법 총칙 기출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상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행위를 해볼 건데, 상행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상행위 전체에 대한 개관, 상법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뭐 간략하게나마 반드시 뭐 암기는 하지 않더라도 상법 총칙에 어떠한 주제가 있고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분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혼동스럽지 않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행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상행위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각칙. 이 총칙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상행위의 특칙이 들어있어요. 특칙. 상행위 특칙. 다시는 행위에 대한 특칙이죠. 이 행위에 대한 특칙은 어디에 대한 특칙이죠? 이 민법의 법률 행위에 대한 특칙입니다. 그리고 매매 특칙도 민법의 매매에 대한 특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법상 특수계약이 나오는데 요거는 계약에 대한 특징, 민법의 계약에 대한 특징이에요. 무엇이든지 특징이 있다는 것은 일반 규정이 있다는 얘기 알겠죠? 일반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 일반 규정은 바로 민법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적인 어떤 사례와 연결되는 주제도 함께 뜰 수 있기 때문에 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각칙은 우리 상행위 있죠. 이 통칙에 나올 겁니다. 뭐 여러분 다 배우셨겠지만 상행위는 22가지 있죠. 이렇게 22가지 있는데 여기에 67조인가요? 67조에 있는 22가지 행위가 있죠. 그 행위에서 중요한 법률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있죠. 법이 필요한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행위, 상행위 10가지를 뽑았다긴 좀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행위를 10가지를 뽑아서 상인의 입장에서 법률 행위를 하는 그죠?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러한 만약에 대리 행위라면 상행위 중에 대리 행위라면 이 대리 행위를 하는 상인이 영업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이렇게 강론식, 각칙에 규율해 놓은 것이죠.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이런 게 쭉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행위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이렇게 법률 관계 중요한 부분을 법률 관계 있는 것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리스업이라든지 가맹업, 채권 매입업은 사실 뭐 최근에 들어온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꽤 오래됐죠. 그래서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 매입업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상행이라는 목차로 많이 잡혔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상행이 아니에요. 워낙 이제 들어온 지가 꽤 한 몇십, 10년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행인데 만약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상행위가 복잡하게 있고 어, 상행위 당사자 간에 법적으로 규율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또 11절 해가지고 이렇게 각칙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라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가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면 사실은 이 위탁매매업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운송업과 운송주선업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이 있죠. 뭐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공중접객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고 또 주제가 있지만 사실 아직 큰 판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문 문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선택형으로. 이렇게 상행에 구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울 거는 이제 총칙과 각칙인데 이 총칙을 먼저 배우잖아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통칙이라고 하는데요. 가보면 조문에 상행위 특칙을 배우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통칙. 먼저 상행위를 배우고 그죠? 상행위가 뭔지 배우고 알겠죠? 여기에 대한 민법에 대한 특칙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의 특칙, 민법에 특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칙이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잖아요. 그죠? 상법은 매수인도 같이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된다는 의미에서 상법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매수인의 어떤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상법에서는 상인들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동일한 상인들, 동일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 어때요? 균형 맞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에게 또 특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특시라고 볼 수 있죠. 민법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법상 특수계약인데 민법에 있는 그러한 계약과 다른 상법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계약들이 있죠. 뭐 익명조합이라든지 합자조합이라든지 특히 상호계산계약 같은 거 민법에 없는 거죠. 민법에 뭐 상계라든지 기타 그런 계약이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조합에 대한 특징이고 그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 강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니까 따라오실 분 따라오시고 혹시 못 따라오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시 이제 좀 요약서라든지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통칙을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스타커피 상인이죠. 상인과 또는 고객 중에는 상대방은 상인일 수도 있고 비상인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고객은 비상인일 거고 종이컵 공장은 거래를 하는데 상인이겠죠. 이런 걸 상정하고 우리가 만약에 상행위를 했다. 이럴 때 뭐 매매 등 있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좀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여기서 검토한다면 일단 먼저 상행위가 뭔지가 아마 우리 배웠죠.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종류는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준상행위, 공법적 일반 상행위인데 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일단 준상행위, 의제상행, 보조상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다는 거, 기본적 상행위는 영업으로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다. 상행위 전제를 깔고 이제 상행위 특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행위 특칙은 민법에 대한 특칙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 물권법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 채권법 그죠 법률에 대한 특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물론 상법 규정도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좋다. 상행위 특징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봤더니 간단히 보신다면 민법 총칙하면 대리 있죠. 이 대리 부분. 대리가 민법 대리하고 좀 달라요. 그죠? 현명주의냐 아니냐 이런 거 하나 체킹하셔야 됩니다. 사측 자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이기 때문에 상법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권에서는 특히 유치권 문제를 한번 검토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선택형에 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이 다수 채무자 연대 채무가 민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죠. 그 다음에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채무,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 그죠? 요걸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민법 총칙에서의 시효 문제, 시효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상법 그죠? 통칙, 상행위 그죠? 상행위의 통칙의 내용들을 한번 개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대리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문제 그죠? 대리 시험 나온 거 위주로 합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온 거 위주로 한다면 언제 나왔던 거냐면 변시 4회 2015년에 출제됐던 거군요. 갑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대리권 수여받았네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거래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네요.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를 본인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현명을 하죠. 그죠? 현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명을 안 했네요. 안 했을 때 어떠한 법률 효과가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민법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이거는 특칙인데 행위에 대한 특칙인데 어디의 특칙? 민법의 특칙이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본인이 있고 을이 대리권을 수여했죠. 대리 행위를 했어요.
을이 갑을 위한다는 행위를 표현을 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다시 현명 없이 거래를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상대방은 본인에게 어떤 효과를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그 거래 행위가, 거래 효과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검토해야 될 것은 이 상행위의 특징에서는 민법하고 어떻게 비교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민법하고 어떻게 되느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풀 때도 민법하고 염두에 두면서 같이 혼합해서 언급해주고 넘어가면 답안이 아주 풍부해지고 좋아집니다. 특식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채점 위원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글 쓴 학생하고 안 쓴 학생 인상이 제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채점위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상 효과, 상법상 효과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포인트 정리하고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체킹해 볼 건데, 일단 포인트 정리를 먼저 하고, 지금 이제 11분이 지났는데 포인트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아시면 이제 복습하는 것이고 모르면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법상 대리와 민법상 대리,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조문 내용이죠. 조문 내용 꼭 알아둬야 됩니다. 상법은 비현명주의다. 표시하지 않아야 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 본인의 효력이 있다. 요거 포인트죠. 그렇지만 단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 민법과 다른 점이죠. 민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 어때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 과실은 불문합니다. 그때는 대리인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상법에서는요. 본인에게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본인과 알지 못한 때는 대리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존속과 관련돼서도 민법의 특징이 있죠. 상법은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민법상 대리 가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고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의 효력이 없고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과실이 있더라도, 알겠죠? 과실이 있는 경우도 본인의 효력을 미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거죠. 알겠죠? 요걸 이렇게 현명주의와 비현명주의 상법을 섞어서 이렇게 객관식 다시면 선택형을 내면 많이 헷갈립니다. 빠르게 풀 때는요.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존속은 문제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된다. 요거 하나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더군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좀 체킹 한 번만 해드리고 갈게요. 한두 개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먼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을이 상행위 아닌 법률 행위의 대리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법상 대리행위를 했을 때 뜻이죠. 병이 을의 행위가 대리인으로 산 것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병은 갑과 을 모두에게 이행을 청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대리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1번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5번 한번 가볼까요? 을이 상행위의 대리인 경우 상행위네요. 상행위 대리네요. 비현명주의네. 그죠? 병이 을의 행위가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다면 병은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가요? 상행위 대리는 그렇지 않아요. 알죠? 이거는 그죠? 병이 을의 행위 대리는 것으로 한 것임 알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의 경우는 누구죠?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예, 한 지문 한 지문을 정성 들여 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성 들여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늘 강조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공부는 항상 침착하게 한다. 진도를 덜 나갔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왜?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자꾸 제대로 아는 것이 쌓여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왕좌왕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도 대리에 관한 것인데, 대리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뭐 이제 포인트는 크게 없고 지금까지 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기억번 한번 확인만 해드릴게요. 민법상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은 표시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자기가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알겠죠? 상행위의 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도 본인의 효력 발생한다. 맞는 말이네, 그죠?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벌써 16분이 되어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한계를 좀 두려고 말을 좀 빠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리 부분의 2문제 정도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내일은 대리 한 문제 좀 더 하고 그리고 상형의 특징에 대한 사례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